모니카 오디오북입니다. 콩쥐 팥쥐. 옛날에 동글동글 콩처럼 귀엽게 생긴 콩쥐가 살았어요. 콩쥐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지요. 어느 날 콩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를 좋아했지만 새어머니는 늘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를 미워했지요. 팥쥐도 틈만 나면 콩쥐를 괴롭혔어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콩쥐와 팥쥐를 불렀어요. 콩쥐야, 너는 나무 호미로 돌밭을 메어라. 그리고 팥쥐는 쇠호미로 모래밭을 메려무나. 팥쥐야, 건성건성 일해도 금세 끝나지만 콩쥐는 부지런히 일해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호미마저 뚝 부러지고 말았지요. 콩쥐는 걱정이 되어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검정소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콩쥐야, 내가 밭을 메어줄게. 걱정 말고 내과에 가서 세수하고 오렴. 콩쥐가 세수를 하고 돌아오니 정말 검정소가 돌밭을 다 메어 놓았지 뭐예요? 검정소는 콩쥐에게 맛있는 과일도 한아름 주고 사라졌어요. 얼마 뒤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일을 잔뜩 시켰지요.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당에 널어놓은 벼도 다 찧어놓아라. 아참! 배 한 피를 짜는 것도 잊지 말고 이 일을 다 마치면 잔치에 오너라. 콩쥐는 서둘러 일했어요. 먼저 물을 길어다가 큰 독에 부었지요. 그런데 독 밑에 난 구멍으로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어머나, 이를 어째?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꺽꺽, 콩쥐야, 내가 구멍을 막아줄 테니 물을 채우렴. 두꺼비는 구멍에 몸을 꽉 채우고 앉았지요. 콩쥐가 물을 붓자 독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찼어요. 콩쥐가 이번에는 별을 찌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참새떼가 날아오더니 부리로 별을 콕콕 쪼는 거예요. 짹짹 파트닥 짹짹짹짹 파트닥. 와, 참새들이 별을 다 먹겠네. 콩쥐가 아무리 쫓아도 소용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참새떼가 떠난 자리에 하얀 쌀이 남아있었어요. 참새들이 고맙게도 벼의 껍질을 모두 벗겨준 거예요. 그때 방에서 달가닥달가닥 소리가 났어요. 콩쥐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선녀가 배를 짜고 있지 뭐예요? 선녀는 순식간에 배 한 피를 뚝딱 짰어요. 콩쥐야, 이제 예쁘게 꾸미고 잔치집에 가거라. 선녀는 예쁜 옷과 꽃신을 내밀었어요. 콩쥐는 옷을 차려입고 잔치집으로 향했어요. 냇물을 건너려는데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모두 물러거라, 원님이 행차하신다. 놀란 콩쥐는 허둥대다 꽃신 한 짝을 냇물에 빠뜨렸어요. 어떡하지? 잔치가 끝나기 전에 어서 가야 하는데. 결국 콩쥐는 꽃신 한 짝만 신은 채 서둘러 떠났죠. 그때 마침 뒤따라오던 원님이 동동 떠가는 꽃신을 보았어요. 귀한 꽃신인 듯한데 누구의 것일꼬? 잠시 뒤 원님이 잔치집에 도착했어요. 한 손에 꽃신을 들고 말이에요.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원님은 곧바로 꽃신의 주인을 찾았어요. 이 꽃신의 주인이 있다면 어서 나와보시오. 마을 처녀들은 자기가 꽃신의 주인이라며 너도 나도 앞다투어 나섰어요. 하지만 꽃신이 발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팥쥐는 꽃신이 자기 것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며 억지로 신다가 뒤로 벌렁 나자빠졌지 뭐예요? 이제 마을에서 남은 사람은 콩쥐뿐이었어요. 콩쥐는 용기를 내어 원님 앞으로 갔어요. 콩쥐가 꽃신을 신자 발에 꼭 맞았지요. 그제야 콩쥐는 품에서 남은 꽃신 한 짝을 꺼냈어요.
드디어 꽃신의 주인을 찾았구려. 새어머니랑 팥쥐는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원님은 착한 콩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못된 새어머니와 팥쥐에게는 벌을 내리기로 했지요. 하지만 착한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를 용서해 주었어요. 잘못을 뉘우친 새어머니와 팥쥐는 멀리 떠났어요. 그 뒤로 콩쥐는 원님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김서방이 있었어. 김서방은 약초를 캐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 그런데 어느 해 심한 흉년이 들어 집집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김서방네도 두말하면 잔소리였지. 보리죽이라도 먹어봤으면. 아내가 텅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 보다 못한 김서방은 이웃 마을에 사는 최부자에게 보리쌀을 꾸러갔어. 최부자는 욕심 많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 그런데 웬일로 보리쌀 한 마를 선뜻 내주는 게 아니겠어? 나중에 보리 타작을 하거든 갚게. 오, 고맙습니다, 영감마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은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집에 돌아가 자루를 열어보니 보리쌀은 온데간데 없고 모래만 잔뜩 들어있는 거야. 어느덧 봄이 지나 김서방은 보리타작을 했어. 김서방은 보리쌀 한 말을 챙겨 최부자 집으로 갔지. 달랑 보리쌀 한 말만 들고 왔나? 최부자는 이자로 보리쌀 한 말을 더 내놓으라고 했어. 보리가 이것뿐인데 어쩌지요? 그럼 한 말 값만큼 뗄나무라도 해오게나.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날마다 최부자 집에 나무를 한 집씩 해주기로 했단다. 하루는 김서방이 아침부터 쫄쫄 굶고 산길을 오르는데 눈알이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 거야. 김서방은 지게를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지. 그런데 나무 아래에 부채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야. 아니, 이런 산속에 웬 부채람? 하나는 빨강 부채고 다른 하나는 파랑 부채였어. 김서방은 부채를 놓아두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지. 어우, 덥다 더워. 나무하던 김서방은 빨강 부채를 펼쳐 살살 붙였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어찌나 시원한지 김서방은 팔 아픈 줄도 모르고 부채질했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시원한 바람을 쐬는데 왜 코가 묵직해질까? 김서방은 손으로 코를 더듬어 보았어. 아니, 내 코가 왜 이래? 글쎄 코가 팔 길이만큼 늘어나 있네? 이 빨간 부채 때문에 내 코가 늘어난 건가? 김서방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긴가민가 했지. 그래서 이번에도 파랑 부채를 집어들고 아주 조심조심 부채질을 해보았어. 그랬더니 길어졌던 코가 도로 줄어드는 거야. 옳거니, 이것이 바로 요술부채구나. 신이 난 김서방은 지게도 내팽개치고 후다닥 산을 내려왔어. 김서방은 부랴부랴 안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혹시 누가 볼세라 슬그머니 빨강 부채를 꺼내 살살 붙였지. 코가 쭉쭉쭉 늘어났어. 다시 파랑 부채를 붙였더니 코가 쏙쏙쏙 줄어들었어. 하하하! 신통방통한 이 부채를 어디에 쓰면 좋을꼬? 한참 동안 궁리하던 김서방은 무릎을 탁 쳤어. 이튿날 김서방은 욕심쟁이 최부자를 찾아갔어. 해오라는 나무는 안 해오고 왜 빈손으로 왔나? 날씨가 하도 더워 무난 인사드릴까 하고요. 김서방은 최부자에게 빨간 부채를 살살 붙여주었어. 그랬더니 최부자의 코가 쭉쭉 늘어났지? 김서방이 시치미를 뚝 떼고 놀라는 척하며 물었어. 영감마님, 코가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내 코가 어때서? 코를 만져보던 최부자는 놀라 낮아빠지고 말았어. 최부자의 코가 늘어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어.
채부자가 이상한 병에 걸렸대. 코가 빨래방망이만큼 돌아났다며? 아유, 세상에 욕심만 부리더니 벌을 받았군.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채부자에 대해 쑥덕거렸지. 채부자는 너무 부끄러워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 오죽하면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준다고 했을까? 그 말을 들은 김서방은 채부자를 찾아갔어. 영감마님, 제가 산에서 좋은 약초를 캐왔습니다. 이것을 다려 드시면 병이 씻은 듯 나을 것입니다. 김서방은 약초를 다려 최부자에게 주었지. 그리고는 최부자가 약을 마시는 동안에 슬쩍 파랑부채를 꺼내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켰어. 그러자 기다랗던 최부자의 코가 금세 줄어들었지. 코가 줄었네, 코가 줄었어. 최부자는 매우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최부자는 참말 재산의 절반을 김서방에게 주었어. 김서방과 아내는 큰 돈이 생긴 것이 꿈만 같았지. 여보, 이제 힘들게 약초를 캐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제 빈 쌀독을 걱정할 일도 없겠어요. 김서방은 넓은 기와집을 짓고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날마다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으며 살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김서방이 마루에 벌러덩 드러누워 생각했지. 이 빨강 부채로 코를 붙이면 얼마나 길게 늘어날까? 하늘까지 닿으려나? 궁금해진 김서방은 빨강 부채로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 쭉쭉쭉 코가 늘어나네. 팔랑팔랑 바람 불 때마다 코가 늘어나네. 구름에 닿을 정도로 코가 늘어나네. 과유불급이거늘 김서방은 계속해서 부채질을 해대지 뭐야? 김서방의 코는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사는 곳까지 닿았어. 저게 무엇이냐? 기다란 코를 본 옥황상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어. 사람의 코 같습니다. 뭐라? 저 이상한 코를 당장 기둥에 묶어라. 옥황상제가 소리치자 선녀들이 끈으로 코를 기둥에 꽁꽁 동여맸어. 아이고 코야! 김서방은 서둘러 파란 부채를 붙였어. 그랬더니 갑자기 코가 팽팽해지면서 몸이 하늘로 붕 떠오르지 뭐야? 코끝이 하늘나라 기둥에 묶여있으니 그럴 수밖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버둥버둥 발버둥을 쳐봐야 아무 소용없었어. 김서방은 결국 제 코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구름 위로 사라지고 말았단다. 끝! 금도끼, 은도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나무를 해다 팔아 병든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지. 그날도 나무꾼은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 한 진 팔아서 울 어머니 고기 사고 나무 두 진 팔아서 울 아버지 세신 사세. 옳지, 저 나무가 좋겠군. 나무꾼은 도끼를 움켜쥐고 큼지막한 나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 그리고는 나무를 찍으려는데 저런! 도끼가 손에서 미끄덩 빠져나가 버렸네.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도끼가 연못에 빠졌네. 나무꾼은 안절부절 못하며 연못가를 서성였어.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 도끼는 그만 연못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 나무꾼은 어안이 벙벙하여 눈만 끔뻑거렸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도끼를 건질 방도가 없자 나무꾼은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 아이고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나무는 무엇으로 하고 부모님은 어찌 모시나.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어. 그러더니 연못에서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 나무꾼이 노인을 올려다보니 에고머니나
말로만 듣던 산신령일세? 산신령이 나지막히 물었어. 나무꾼아,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은 산신령 앞에 넙죽 엎드렸어.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을 어찌 보실까 눈앞이 깜깜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아라. 산신령은 눈 깜짝할 새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 얼마 뒤 산신령은 번쩍번쩍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이 팔을 휘휘 저으며 말했지.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반짝반짝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이 이번에도 쇠도끼를 들고 나타나 물었어. 그럼 이 쇠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습니다.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너무 기뻐 팔짝팔짝 뛰었지. 산신령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호호, 참으로 청렴결백한 나무꾼이로구나. 자, 너에게 이 도끼들을 모두 주게노라.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산을 내려왔어. 얼마 뒤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이 이 소문을 들었어. 어이구, 배 아파. 나도 금도끼, 은도끼를 얻어다가 기와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욕심쟁이 나무꾼도 쇠도끼를 들고 연못으로 갔어. 여기가 산신령이 나왔다는 연못이렸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슬렁슬렁 도끼질을 했어. 그런데 힐끔힐끔 연못을 곁눈질하다가 갑자기 도끼를 휙 던져버리지 뭐야? 도끼는 연못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지. 그때 연못에서 몽글몽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어. 보시고 이제 금도끼, 은도끼가 생기겠구나. 욕심쟁이 나무꾼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말했지. 산신령님, 제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지 뭡니까? 제발 찾아주십시오. 산신령은 곧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 잠시 후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어.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들고 말이야. 산신령이 금도끼를 내밀며 물었어.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그런데 산신령님, 그 은도끼, 쇠도끼도 제 것인데요. 뭐라고? 내 이놈!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산신령이 버럭 화를 내자 갑자기 물보라가 일고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욕심쟁이 나무꾼이 싹싹 빌며 말했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제 쇠도끼만 돌려주십시오. 이놈, 냉큼 물러가지 않으면 혼쭐을 내주겠다. 산신령의 고함 소리는 온 산을 뒤흔들었지. 놀란 욕심쟁이 나무꾼은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뿌리에 걸려 떼굴떼굴 구르면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어.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쇠도끼까지 잃고 말이야. 그 후 욕심쟁이 나무꾼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 끝.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에 참하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았어요. 아가씨는 이웃마을 총각한테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총각은 예쁜 색시를 얻게 되어 싱글벙글했어요. 그런데 이 색시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방귀를 한번 뀌었다 하면 엄청난 방귀를 뀌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척 아꼈어요. 신랑도 색시만 보면 좋아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니 며느리가 어떻게 함부로 방귀를 낄 수 있었겠어요? 며느리는 방귀가 나오려고 하면 몸을 베베 꼬기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꼭 틀어막기도 하고 방귀가 못 나오도록 엉덩이에 힘을 잔뜩 주며 꾹 참았지요. 며느리는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방귀를 참아 병이 난 거예요. 며느리는 밥상만 들어도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달덩이처럼 화나던 얼굴이 어느새 누렁이처럼 누렇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아가, 어디 아프냐? 며느리는 사실대로 말하기가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자꾸만 묻자 결국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방귀를 참고 또 참았더니 그만. 허허허허, 그런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편히 끼어라. 시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방귀 낄 준비를 했어요. 아버님은 가마솥을 꼭 붙잡고 계세요. 어머님은 문고리를 꼭 붙으시고 서방님도 기둥에 딱 붙어 꼼짝 마세요. 며느리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엉덩이를 치켜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시원하게 끼웠죠. 뿡빵! 뿡빵! 며느리가 방귀를 끼자 집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는 가마솥을 잡은 채 붕 날아가고 시어머니는 들썩거리는 문고리를 잡고 휘청대고 신랑은 와지끝 부러지는 기둥을 붙잡고 덜덜 떨었지요. 아이고 아가야, 이제 그만 끼어라. 시어머니가 문고리를 붙들고 애원했어요. 며느리의 방귀에 멀리 날아갔던 시아버지가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또다시 방귀를 뀌었다가는 나만 하는 것이 없겠구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아가,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서 따라오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며느리는 슬퍼서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커다란 배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어요. 비단장수와 노그릇장수가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누가 저 배만 따주면 비단의 절반을 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래. 나도 노그릇의 반을 줄 텐데 말이세. 두 사람은 높이 달린 배를 올려다보며 군침만 삼켰지요. 며느리는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며느리는 비단장수와 노그릇장수에게 물었어요. 제가 저 배를 따드리면 정말로 비단과 노그릇을 주실 건가요? 참말이요. 그런데 저렇게 높이 있는 배를 어떻게 딴단 말이요? 비단장수와 노그릇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팔을 휘 저으며 말했지요. 모두들 멀리 물러서세요. 며느리는 배나무를 향해 엉덩이를 쭉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엉덩이를 요리조리 흔들더니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뿡빵! 뿡빵! 그러자 배나무에 열려있던 배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새 배나무 아래에는 배가 수북이 쌓였어요. 배는 아삭아삭 맛도 좋았어요. 비단장수와 노그릇장수는 약속대로 비단과 노그릇을 며느리에게 주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아가, 방귀를 낀다고 나무라서 미안하다. 내 방귀도 쓸모가 있구나. 어서 우리 집으로 다시 가자꾸나.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비단과 노그릇을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아가, 내 방귀가 복방귀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신랑의 사랑을 다시 찾았지요. 그 뒤로 며느리의 집에서는 방귀 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요.
뿡빵 뿡빵